1905년 실패한 혁명. 1933년 3월 17일 일정한 원칙과 명확한 목적에 입각하여 활동하는 정당이 그렇듯이 러시아의 마크시스트 사회민주노동당은 1903년 런던 대회에서 위기에 부딪히고 있었다. 그 문제란 원칙을 관철하여 노동자의 혁명을 즉각 일으켜야 하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는 기존의 여러 조건에 양보하여 궁극적인 혁명의 소지를 준비해야 하는가의 대립이었다. 역시 서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이 문제로 인해 자국의 사회민주당 내지는 유사한 정당들이 내부 항쟁에 의해 세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빚었다. 독일에서의 마크시스트는 단호하게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으나 실제로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고, 프랑스에서는 많은 지도적인 사회주의자가 당을 떠나 내각에 입각했다. 이탈리아, 벨기에 그 밖의 나라들도 역시 같은 문제가 있었다. 영국에서는 마크시스트가 미력했으므로 별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한 노동당원이 강요가 되었다. 그러나 의외도 없는 러시아에서는 사정이 달랐다. 거기에도 차르 제도에 대해 이른바 비합법 투쟁을 포기하고 당분간 조용히 이론을 교육해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자는 제안이 대두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레닌은 정확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한 걸음도 후퇴하거나 타협 아래 들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이 유혹의 구렁텅이로 빠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전부터 그는 서구의 사회주의 정당이 택한 방법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동요되지 않았다. 다른 문제에 관련하여 그 후에 그가 쓴 것처럼 서구의 사회주의자가 실행한 의회주의적인 전술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타락을 가져오는 것이며, 그 때문에 각 사회주의 정당은 차츰 출세주의자와 관직을 탐내는 몰입애들의 타마니홀로 변해버렸다. 이 타마니홀은 뉴욕에 있는 것으로 정치적 부패의 상징으로 되어 있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레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 행동을 같이 할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는 고립 속에 빠질 때도 있었지만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고, 대중의 박수갈채가 없더라도 끝까지 해내는 철저하게 헌신적인 사람만이 동지로 뽑혀야 한다는 주장을 양보하지 않았다. 그는 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강인한 혁명투사의 조직체를 확립하려고 했다. 그로서는 단순한 동조자나 기회주의적인 동지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것이었다. 레닌의 방침은 많은 사람들의 외면 속에 난관을 뚫고 나가 끝내 승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회민주노동당은 두 파로 분열하여 그때부터 일반에게 알려지게 된 두 이름, 즉 볼셰비키와 멘셰비키가 생기게 되었다. 볼셰비키라는 말이 지금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포를 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다수파라는 뜻이며 멘셰비키는 소수파라는 뜻이다. 1903년의 분열 이후로 레닌 그룹은 당 내에서 다수를 차지하여 볼셰비키라 불렀다. 1917년의 혁명에서는 레닌의 유력한 동지가 되지만 당시 24살의 청년이었던 트로츠키가 이때에는 멘셰비키 측에 있었으면 주목을 끈다. 그동안 러시아는 몹시 뒤숭숭한 상태여서 정치적인 스트라이크가 빈번하였다. 노동자의 정치적인 스트라이크란 단순히 임금 인상과 같은 경제적인 요구가 아니라 정부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스트라이크였다. 이것은 노동자도 정치의식 수준이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공장 노동자가 정치범 구금에 대해 또는 강압적인 비상조치에 대해 스트라이크를 했다면 그것은 정치적인 스트라이크다. 서유럽에서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조직이 강한데도 이런 종류의 정치적인 스트라이크가 드문 것은 참 이상한 일이다. 아마 노동자의 지도자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니까 태도가 온순해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러시아에서는 차르 제도의 끊임없는 압제가 항상 정치적인 측면을 드러내게 한 결과를 낳았다. 1903년에는 이미 남러시아에서 자연 발생적인 스트라이크가 잇따라 일어났다. 이 운동은 대중적인 규모로 크게 추진되었지만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소멸했다. 이듬해는 극동 방면에서 붕괴가 생겼다. 나는 먼저 편지에서 북부아시아의 대초원을 관통해서 태평양에 이르는 장대한 시베리아 철도의 건설과 1894년 이후부터의 일본과의 충돌, 그리고 1904년에서 5년의 전쟁에 대해 말했다. 나는 또 피의 일요일, 즉 한 사람의 성직자에 이끌려 거룩한 아버지 차르에게 빵을 구하러 간 무기 없는 시위자들을 향해 차르의 군대가 발표하여 많은 사람들을 사살했던 일도 얘기했다.
공포가 이 나라를 전율케 하고 정치적 스트라이크가 잇따라 일어났다. 이것이 나중에는 러시아 전국에 걸친 총파업으로 발전하여 새로운 유형의 마르크스주의 혁명이 시작되었다. 특히 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 같은 대도시에서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노동자들은 각지에서 새로운 조직, 즉 소비에트를 수립했다. 이것은 처음에는 총파업을 추진하는 위원회에 지나지 않았는데 트로츠키는 페테르부르크 지구 소비에트의 지도자가 되었다. 극도로 낭패한 파짜르 정부는 할 수 없이 입헌 국회와 민주적 선거를 약속했다. 전제 정치의 거대한 성은 이미 무너진 것 같이 보였다. 과거에 여러 번에 걸친 농민 반란도, 테러리스트의 폭탄도, 또한 온건한 자유주의적인 헌정론자의 조심스러운 설득에도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통해 이루었다. 차르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인민 앞에 굴복했다. 그러나 그것은 공허한 승리였음이 이내 드러났지만 이러한 경험들이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횃불이 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차르는 입헌 국회, 그것은 두마라고 불렀다. 이 입헌 국회의 장소를 약속했다. 이 말은 의회, 즉 토의의 장소와는 달리 생각하는 장소라는 뜻이다. 이 약속은 그것으로 만족해버린 온건한 자유주의자들의 정렬을 시킬 수 있었다. 그들은 언제나 쉽사리 만족했다. 혁명을 두려워한 지주들은 자신에게 여전히 이익을 주는 약간의 개혁은 받아들였다. 그래서 차르 정부는 진짜 혁명파를 상대로 그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농락했다. 한편으로는 정치적 조직 같은 문제보다는 빵과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굶주린 노동자와 토지를 달라 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구호를 외치는 빈농이 있었던 반면 정치적 측면을 주요 관심사로 하여 서유럽을 본받아 의회의 창설을 바라보면서 가장 시급한 대중의 감정은 별로 생각지 않는 혁명가들이 있었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숙련 노동자청은 정치의 중요성을 이해했기 때문에 혁명에 참가했지만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일반 대중은 이에 무관심했다. 이것을 본 차르 정부와 경찰은 모든 전제주의가 장기로 삼는 수단을 동원했는데, 즉 굶주린 대중을 부추겨 일부의 혁명 세력과 싸우게끔 분열시키는 것이었다. 불행한 유태인은 러시아인에게, 아르메니아인은 타타르인에게 학살당하고 혁명적인 학생층과 하급 노동자 사이에서조차 충돌이 일어났다. 혁명의 배후를 교란한 차르 정부는 즉시 폭풍의 중심인 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를 집중 공격하기 시작했다. 페테르부르크 지구 소비에트는 쉽사리 타도되었다. 모스크바에서는 군대가 혁명파를 지지하였으므로 소비에트가 최후로 쓰러지기까지 5일 동안의 전투가 벌어졌다. 이어 복수전이 시작됐다. 차르 정부는 모스크바에서 재판도 없이 사형에 처하고 무려 5만 명을 투옥했다고 한다. 전국을 통해 1만 4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갖가지 사건을 통해 처형되었다. 1905년의 러시아 혁명은 이와 같이 패배 속에 막을 열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침내 성공을 거둔 1917년 혁명의 서막이었다. 대중은 큰 사건을 통해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교훈은 1905년의 값진 희생으로 깨닫게 되었다. 두마는 선거를 통하여 1905년에 소집되었다. 그것은 결코 혁명적인 회의체라고 볼 수 없었는데도 이것조차 차르의 눈에는 거슬려 겨우 2달 만에 해체시켜버렸다. 이미 혁명을 짓밟은 차르는 구태여 두마의 존재를 끝낼 필요는 없었다. 중간계급의 자유주의 헌장파였던 두마의 면직 의원들은 핀란드, 설명이 있습니다. 페테르부르크 바로 옆에 핀란드는 당시 차르의 종주권 아래에 있는 반독립국이었다. 설명이 있습니다. 면직 의원들은 핀란드로 달아나 두마를 해산한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납세의 거부와 육해군의 징빙 기피를 러시아 국민에게 호소했다. 그러나 이 의원들은 대중과의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호소는 대중을 움직일 수 없었다. 이듬해인 1907년 제2차 두마가 선출되었다. 경찰은 급진적인 후보자의 선출을 막기 위해 온갖 방해 공작을 자행했는데 때로는 그들을 무조건 체포해버린 일조차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르는 두마가 못마땅해 3개월 후에 역시 해산시켜버렸다. 차르 정부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아예 처음부터 달갑지 않은 인물들의 선출을 봉쇄하여 제3차 두마는 매우 존경할 만한 보수적 회의체가 되어 꽤 오래 유지될 수 있었다. 1905년의 혁명을 타도한 차르가 왜 귀찮은 두마를 설치했는가의 이유는 지주와 상인을 주축으로 하는 러시아의 소수 그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함이었다.
인민은 완전히 짓밟혔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분노가 끓어올라 국내 정세는 몹시 악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적어도 최상층의 부유한 사람들을 손아귀에 넣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유럽 여러 나라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였다. 서유럽에서는 차르의 악정과 압제가 정평이 나 있었다. 제1차 두마가 해산되었을 때 영국의 한 자유당 간부는 국회에서 두마는 죽었다, 두마 만세라고 외쳤던 것이다. 이것은 두마가 얼마나 대외적으로 동정을 받고 있었는가를 입증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차르에게는 거액의 자금이 필요했다. 1905년의 혁명을 타도할 수 있었던 것도 전부터 차르에게 돈을 빌려준 프랑스인 덕택이었다. 전체 러시아가 급진주의자와 혁명주의자를 타도하는 일에 공화국인 프랑스가 원조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 생각되지만 원조는 프랑스의 은행가들이 한 일이었다. 어쨌든 두마는 차르의 체면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한편 유럽 및 세계의 정세는 급격히 변하고 있었다. 영국은 러시아가 일본에 패배한 후 그때까지 품어온 러시아에 대한 공포감을 버렸는데 새로의 공포의 대상이 생겼다. 영국의 독점 무대였던 공업과 바다에 독일이 등장한 것이었다. 프랑스가 순순히 러시아에게 돈을 빌려준 것도 역시 독일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다. 이런 독일의 위협이 오랜 원수 사이인 영국과 러시아의 손을 잡게 했다. 1907년에 아프가니스탄과 페르시아와 그 외 지역의 모든 중요한 현안을 해결한 영러 조약이 맺어졌다. 그 후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사이에 삼국 협상이 이루어졌다. 발칸에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동맹을 맺어 러시아에 대항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역시 표면적으로는 동맹국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삼국 협상은 독일을 위시한 삼국 동맹과 정면으로 대립하게 되었다. 1905년 이후의 3년 동안은 러시아의 반동기였다. 볼셰비즘을 비롯한 혁명의 요소는 기세가 꺾여 있었다. 그러나 망명적인 볼셰비키 중에는 레닌처럼 끈질기게 서적과 팜플릿을 발행하면서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을 변화하는 사태에 적응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멘세비즘은 비록 소수파였지만 이 3년 동안의 주도권을 차지해 실제로는 훨씬 많은 세력을 두었다. 1912년 후부터는 심상치 않은 공기가 러시아를 감돌았다. 혁명활동은 신장되고 그와 함께 볼셰비즘도 강화되었다. 1914년 중반쯤에는 혁명이 페테르부르크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정치적인 스트라이크도 자주 있어 음산한 분위기였다. 더구나 페테르부르크의 7명의 볼셰비키 위원 중 3사람이 차르의 비밀 특무기관이었음이 나중에 밝혀졌다. 볼셰비키는 두마 안에 소수의 그룹을 갖고 있었는데 지도자는 말리노프스키였다. 그런데 레닌이 신임하고 있었던 그 역시 경찰의 첩자임이 드러났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8월에 시작되었다. 이것을 기화로 사람들의 주의가 전선에 쏠리게 되었으며 노동자는 징병으로 끌려가 운동은 기세가 꺾이게 되었다. 전쟁을 반대한 볼셰비키는 극히 소수여서 그들은 굉장한 비판을 받았다.